절친에서 이제 앙숙으로 변하게 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그 양국 전쟁이 더욱 충격을 이제 받게 된 건 뭐냐면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executed Operation Midnight Hammer, a deliberate and precise strike against 3 Iranian nuclear facilities.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전조도 없이 갑자기 개입을 한 듯한. 야, 턴드 중량이 2.4톤. 간통력 50. 와. 이쁘네. 오메, 뚫고 들어가다. 계속 몇 발을 떨어뜨리네. 한 곳에. 아, 비행기 와, 시원하게 비행기 생긴 만들었어요. 거 봐. 센터를 들어야 되니까. 파고 들어가는구나. 뭐 앞에 뭐 터빈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 무게로. 아, 무게로. 14톤이네. 어머.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یک حقیقت دیگری وجود داره کاری نتوانستن انجام بدن به مقصودی که داشتن نتوانستن برسن 미국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갑자기 참전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이죠. 작전명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밤중에 망치 작전입니다. 이게 왜 망치냐면 이란의 어떤 지하 깊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동원한 무기가 대못과 망치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라고 해요.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GBU-57인데 초대형 관통 폭탄이에요. 야. 미사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가려면 아주 특수한 이 전폭기가 동원돼야 되는데 그게 B2 스텔스 폭격기예요. 아. 이 두 가지를 다 미국이 실전에서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머. 그래서 B2 스텔스 폭격기 아까 굉장히 거대한 가오리 네네네. 맞아요. 납작한 거. 스텔스 폭격기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폭격기에 GB-57이라는 벙커버스터 관통 폭탄을 실어서 이란의 이제 포르도에 있는 지하 핵시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핵시설은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다 때릴 수 있었는데 안에 있는 지하 핵시설에 숨겨놓은 이란의 이 포르도 핵시설은 너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미사일과 무기로는 관통시켜서 폭발시킬 수 없었어요. 이걸 제거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참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해줄 듯 안 해줄 듯 해줄 듯 안 해줄 듯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란 포함해서 많은 세계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참전 안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을 뒤엎고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군이 양동 작전을 펼쳐서 벙커버스터 폭탄을 통해서 핵시설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거죠. 원래는 트럼프가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2주간의 시간을 맞아. 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2주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며칠 만에 바로 때려버렸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에서는 트럼프한테 이제 감사를 표하면서 뭐라 그러겠냐면 역사적인 조치다 이렇게 불렀고요. 또 실제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텔아비브인가 그 수도 건물 하나에다가 옛날 극장 간판처럼 커다랗게 트럼프 사진 딱 붙여놓고 땡큐 프레지던트 막 이래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일단 핵시설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그걸 할 무기가 없었던 건데 그 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야, 진짜 아니 미국의 이 벙커버스터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GBU-57, 이게 원래 명칭은 Massive Ordnance Penetrator. 그래서 엄청나게 폭약을 집어넣은 관통폭탄이다라는 뜻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별명은 슈퍼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냥 벙커버스터가 아니라 아니고. 슈퍼 벙커버스터. 그래서 13.1톤짜리고 실제 폭약 무게는 2.4톤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 야, 뭐 2.4톤 가지고 뭐 파괴력이 대단하냐? 얘 능력은 뭐냐면 나머지 10여 톤가량이 관통 장거입니다. 무게로 찍고 들어가서 그래서 내주면? 네, 그렇죠. 구멍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력만으로 치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14톤짜리 폭탄이 필요한 겁니다. 뚫고 들어가서 뚜루룩 내려가서 자연 천연 한방 같은 경우는 200m. 그다음에 강화 콘크리트로 치면은 한 60m. 그래서 지금 이 포르도 지형은 어떠냐면은 한 80에서 90m 정도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천연 안반이 상당히 돼 있는 하에 그 안에다가 다시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떨군 걸 보고 있으면 어디에 떨궜냐면 또 정확히 그냥 땅만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환풍구 옆을 공격했어요. 왜냐면 그쪽 이미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로 계속 공격을 해들어가고 그러니까 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가 터지냐면 쭉 내려가다가 공간이 확 터진 데가 있으면 센서가 딱 해서 아 여기 뚫렸구나 하면서 거기서 빡 폭탄을 떨고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이 GBU-57이라는 폭탄 자체가 바로 이란과 북한을 위해서 만들어진 폭탄이에요. 와, 김정은 저거 보고 엄청 쫄았겠다. 아, 무섭다. 무섭네요. 위성 지도 공개됐는데 이 포르 시설에 12발을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오. 분화구가 3-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참 구멍에 계속 대단하다. 김정은이 이거 받겠는데.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저는 경고라고 봤어요. 하메네이가 당시에 이제 그 지하 이제 은신처에 숨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메네이, 네가 어디 숨어 있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일종의 큰 경고였어요. 이게. 아니 이게 어때 지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가야 지금 맥주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거 계속 하고 들어가다가 얼마나 더. 120m. 멕시코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7발 연속으로 쭉 떠들어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 네.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야 돼. 그냥 내려놓는 게 어때요? 핵을 다 포기하고. 트럼프가 그동안 그랬어요. 우린 개입 안 하겠다. 우린 우리의 이익만 보겠다. 우리 세계 경찰 안 하겠다고 그랬고요. 뭐 미국을 위대하게 뭐 맨날 그 빨간 모자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모자를 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잘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작전에 성공하고 나서 한 얘기를 보면은 다 내용이 이란의 비핵화에 성공했다.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모든 포인트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한 거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거에 네. 반대한다라는 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준 거는 네. 전쟁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스틱을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미국의 한밤의 망치 작전을 두고 공습을 당한 미국과 공습을 당한 이란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트럼프는 앞서서 완전하게 다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이란은 전혀 그냥 좀 입구만 좀 살짝 건드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완전한 파괴를 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개시 다음 날인 6월 22일 날 트럼프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전적으로 말살됐다. 그리고 오늘 밤 작전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누구도 본 적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미국의 군사력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3일이죠. 미국의 이제 부통령이 우리가 장비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공격한 이 핵시설 3곳이 공습 직전에
다른 곳으로 이 우라늄 물질이 이전됐을 가능성도 그럼 어떡해요? 굉장히 뜨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은 일단 이래요. 다 비워놨지롱 메롱. 네. 이거예요. 우리 뭐 이미 다 알았다. 우리 또 언제든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지롱. 네. 근데 이란의 이 주장을 일단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란은 이미 이번 공격으로 핵 개발에 상당한 차질을 입게 됐고요.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의 어떤 핵 개발의 의지와 야욕은 한풀 꺾인 건 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했던 것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핵 물질을 다 제거했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IAEA의 사무총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최근 했습니다. 일부는 이번 공격으로 파괴됐고 일부는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전에 모든 우라늄 물질을 이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우라늄 물질이 다 파괴한 건 아니에요. 파괴돼서 지하에 묻힌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IAEA의 판단입니다. 그래도 충격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효과는 있었죠. 아니 근데 아까 댄 케인 합참 의장이 작전 성공했다고 브리핑을 미국 군대를 대표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합참 의장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이란이 이야기하는 대로 농축 우라늄도 없었고 핵시설도 한 1년 안에 다 복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은 완전한 파괴라 그러고. 근데 이제 합참 의장이 대답을 안 하고 미국군은 자기 숙제를 스스로 채점하지 않는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정보당국의 숙제다. 채점은 정보당국, CIA한테 툭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는 또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의 완전한 성공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장난이에요. 일단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사실은 한 달 후, 뭐 2달 후면 완성 단계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란이 거기까지 와 있었느냐. 그래서 다 볼 때 거기까지 좀 아닌 것 그건 같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일단 핵실험 같은 게 있었어야 되거든. 핵실험이 일어난 적도 없거든. 일부 미국의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 보면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기 전에 트럭에 몇십 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럭으로 뭘 날랐을까라는 측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확증이 불가능하거든요. 때리긴 때렸는데 그게 정말 파괴된지 확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CNN에 이제 어느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실명을 딱 거론하면서 그녀는 즉각 비난 안 받고 CNN에서 개처럼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토 정상회의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또 CNN 기자가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시라고 CNN 가짜뉴스 CNN 자 말씀하세요라고 가짜뉴스 CNN이라고 아주 그냥 명예훼손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We have scum that's in this group. CNN is scum. MSDNC is scum. The New York Times is scum. There was CNN, there was the New York Times, and they're both disgusting, really horrible groups of people.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 이거 완벽한 비핵화는 뭐냐면요, 핵 개발자까지 다 없애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불가능하고 시설을 파괴를 했냐? 맞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 안에 물질이 100% 다 없앴냐? 이거는 물음표예요. 맞아요. 트럭을 옮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주라는 예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서 때린 거는 이거 더 내비두면은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200회를 하겠구나. 그래서 공격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단은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냈다. 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다고 봐요. 어찌됐거나. 노벨 평화상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뭐 선빵을 날렸던 뭐 이란에 반격을 했던 간에 누구도 예상을 못한 그 벙커버스터를 날린 이후에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잘해요. 근데 확실히 쇼맨십이 뛰어난 지도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 6월 24일에요. 느닷없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이란이 완전한 휴전 합의를 이뤘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발표가 나오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뉴스가 긴장 관계다. 네. 사실 계속해서 그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뭐 그 예후도 없이 혹은 뭐가 이제 사전에 무슨 뭐 만남이 있었다, 협상이 있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또? 참 희한하죠. 자,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김정은은 이걸 봤잖아요. 이란을 미국이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이런 그 안 좋은 별명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막 허풍 뻥만 날리다가 나중에 흐지부지가 된다.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해가지고 치킨 아웃이 꽁무니 빼다거든요. 영어로 치킨이 겁쟁이니까. 요 치킨! 그럼 여기에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always chickens out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TAC 오니까 타코다. 트럼프.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트럼프가 저렇게 무슨 뭐 이란 응징하겠다 뭐 해도 또 치킨 아웃 하겠지 했는데 웬걸 전 세계 예측을 뒤집어 엎고 벙커버스터를 진짜 날려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뻑뻑뻑뻑뻑 치킨이 아니에요. 김정은은 야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구나 해서 겁을 먹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6월 19일에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북한 정리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6월 19일에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북한 정리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미국과 서방의 지지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인 게 드러난 거다. 세계 평화와 안전 파괴의 주범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6월 23일 북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비난하는 보도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위가 심각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며 국제사회 차원의 이제 규탄을 주장했는데 이게 공개를 하면서 이란은 우리의 뭐 혁명적 동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 시켜서 띡 입장 내고 만 거예요.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원론적인 입장 안 낼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발표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 사람도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란이 삐질까봐 그냥 쓱. 북한은 반미 연대 차원에서 항상 이란에 대한 지지 연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것은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 나올 때 기본은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 지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리아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2024년 12월에 시리아 반군이 쭉 내리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북한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대변인 대답을 발표를 했고 그게 시리아 정권을 자기네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지지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시리아의 교훈을 보면서 자기네가 먼저 잽싸게 자기 지지 입장 표명을 했다가 러시아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망명했거든요, 러시아로. 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서 자기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시리아하고 수교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관계를 좀 관망해보자.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겠지만 김정은만큼은 저 상황을 1인칭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시설, 심지어는 이제 이란의 주요 군사 요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저 드론 폭격에서 죽는 걸 보면서 자신의 안위부터 북한의 어떤 주요 핵시설 이런 것들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미국이 트럼프가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벙커버스터를 썼구나 하는 게 실질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실제 김정은이 이걸 느낀 적이 있어요. 3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B-2가 한국 한반도로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GBU-57 슈퍼 벙커버스터가 2013년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바로 그 2013년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벙커버스터로 만약에 김정은이 때리면 그냥 바로 아웃.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정은이 막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가지고 와서 하면서 허풍스럽게 뭐 미국 본토 타격 계획하면서 뒤에 세워놓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냐면 김정은이가 정말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구나. 당시에 능력도 없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하면서 뒤에 허세로 지도를 펼쳐놓을 만큼 공포를 느꼈는데 바로 그 무기를 이번에 써서
자, 어쨌거나 성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만큼 성과 나왔을지 아마 김정은은 이란한테 곧바로 연락해가지고서야 너희 그래서 얼만큼 깨졌냐? 몇 미터까지? 그 안에서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된 거냐? 그거 파악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아까 이란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저 100%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하나가 더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이란하고 달라. 우리는 이란은 쟤들은 뭐 개발하고 뭐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맞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싸놓고 여기저기 해놓고 야 무슨 뭐 니네 나탄즈 무슨 뭐 포르도 뭐 이스파한 뭐 여기만 공격하면 되지. 야 우린 이거 공격하려면은 20개 넘는 지역이야. 핵 농축 시설만 해도 우리가 8개 이상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최대한 우리 핵 많아? 너희 덤비면 정말 없어. 이거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아마 올 하반기가 그 노력이 집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8차 당대회 결과 해가지고 이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성과 전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정이 좀 사실 뒤로 많이 밀렸어요. 우크라이나 참전 때문에. 그러면 지금 되게 압축적으로 7, 8, 9월 요 시기 때 쫙 몰아서 도발의 세트를 다 보여주고 우리 다 완성했다를 보여줘야 자연스럽게 9차 당대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있지만 또 안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밤중 망치를 뭐 몇 개나 때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이라고 하지만 벌써 한 번 썼고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다른데 그걸 또 한 번 한다? 그걸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1,6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라든지 보복의 가능성이 적지만 북한하고 남한은 접경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인질로 그리고 한국민들을 인질로 삼을 수가 있죠.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테고 양호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완성했거든요. 투발 수단도 그렇고 이란하고는 다르고 또 아까 이제 특강을 하셨지만 이란하고 미국은 원수지간으로 30몇 년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군사행동도 결정을 할 이유가 있지만 북한하고 그 트럼프의 미국은 러브레터를 지금 몇 통이나 만나고 접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외교를 먼저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이게 나오는 데서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란을 지금 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의 시간이 온 것이죠. 북한을 대할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을 무조건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온다. 바로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북한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했어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8월 12일 가만히나 있으면 도움이나 주는데 그러니까. 편 들고 나섰어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를 완전히 점령할 때 대한 이스라엘 내각의 결정은 날강도적인 흉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팔레스티나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흉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다. 아이고. 또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을 전쟁 기계, 살인마, 호정광 등으로 지칭하면서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는데 이걸 지켜보는 모든 국제사회는 하하라고 허탈해하고 거울을 보여주고 싶네. 여를 다 갖다 거울 좀 볼래? 이거 딱 반사하면 북한한테 해당이 돼요. 야, 아니 그런데 이게 북한과 이 팔레스타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끈끈했었나요? 알고 보면요, 이 북한과 팔레스타인은 거의 혈맹에 가까울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어요. 이게 뭐야 끼리끼리야.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과 특별한 우정을 이제 김일성이 나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라파트는 무려 6번이나 북한을 방문해서요. 김일성과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두 사이가 왜 관계가 있지?
어디 가서 이런 환호를 받아보겠어. 그치.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지. 어머, 저렇게 꺾여 하는 진짜 문 사이에서 지금 막 못 보라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 아라파트를 왜 김일성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진짜 사실은 특이한 스토리인데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문쟁이 터질 때는 수많은 기구가 생겼어요. 아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겠다. 근데 그 수많은 기구들 중에서 좀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조직이 대빵이 돼요. 그래서 본인을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거를 좋아하고 그걸 또 활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행보를 하면 세계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북한. 북한으로 반복하면 텔레비 많이 나오겠지. 아, 북한을 누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이분 자꾸 북한에 가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타고 언론에 타면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세계에다가 알리고 네,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럼 김일성은 굳이 뭔가 먹을 게 없다면 굳이 친해질 필요가 있었을까? 1970년대, 80년대의 북한의 김일성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원수가 집니다.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가운데 중국은 유엔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서방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거기 가까워질 수 없어요.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 있는 가운데 소련하고 중국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걸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제3세계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반미, 반제국주의밖에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나라가 딱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라파트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왜 아라파트냐? 자기의 급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스탈린 만나고 마오쩌둥 만났지만 꼭두가시 괴뢰 수하의 느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면 항상 밑에서 딸랑딸랑을 해야 되는 게 이젠 싫은데 자기랑 급에 맞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중동 쪽에서 어느 정도 급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랑 악수를 했을 때 내가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아까 봐 계속 포옹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필요한 파트너. 당시에 북한이 뭐냐면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비동맹 외교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 제3세계에서 비동맹 외교를 갖다 주도했던 게 북한이죠. 그럴 때 이제 팔레스타인과 딱 만나게 되면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죠. 민족해방 투쟁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품격, 지위 이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끌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둘이 만나서 호응도 했어요. 훈장도 줬어요. 자, 하지만 뭔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현물이 오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 준 게 있습니다. 공화국 영웅 칭호. 김일성이 아라파트한테 북한 최고 등급의 칭호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해줬어요? 아니 다 주는 거예요.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쿠스크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제 전사한 북한군한테 하사한 것도 바로 이 공화국 영웅 칭호거든요. 공화국 영웅 칭호가 북한 내에서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에요.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혹은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만 주는 게 이 공화국 영웅 칭호입니다. 공화국 영웅 칭호라는 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정치적인 생명.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너의 정치적인 생명을 영원히 수령님 품에 조국과 인민의 그 조선노동당 품에 영원하는 삶이 영생불멸하는 삶이다. 이렇게 세뇌시킨다니까요. 약간 전도사님 같아요. 그런데 이 공화국 영웅 칭호 받는 게 죽어야지만 받아요. 그리고 공화국 영웅 칭호 이번에도 101명의 전사자들, 자폭 전사들한테 정은이가 무릎 꿇어가면서 다 달아주자. 북한에서 이거 받는 거요. 북한 사람들은 최대 영광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뭐 연금 주고 이러잖아요. 그 101명의 걔네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았잖아요. 이번 자폭 전사들. 가족들 싹 다 평양에 올라가서 시민권자 다 됐어요. 그다음에 평양에다 다 살게 해줬어요. 그럼 시민권자 받았으면 특권 중에 특권. 또 하나 외국인이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았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외국인은 뭐 공화국 영웅 칭호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우선 시리아 전 대통령이었던 하페즈 알아사드,
그리고 또 킬링필드로 우리한테 알려진 폴포트, 캄보디아의 나쁜 쪽 사람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학살자. 그다음에 리비아의 지도자 모하메르 엘 가다피. 아니 이거는 영웅이 아니라 악당 인증서잖아. 악당 인증서라니까. 빌런 모임이잖아. 야, 너는 빌런으로 인정합니다. 라인업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 북한과 계를 같이 하는 그런 나라의 독재자들한테 다 줬습니다. 명예 전당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가서 나 이제 빼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거 좀 빼주면 안 돼요? 옆에 가다피 있고 막 개명할래요. 막 이러면. 자, 그런데요.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그러니까 PFLP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의 공항을 테러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뭐야, 공항에 갑자기 총격이 벌어지죠. 뭐야? 피야. 아니 사람도 잔뜩 있는 데서. 포함을 해서 어우야 체코 자동 소총이 나왔어요. 여섯 명이 사망, 80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이거 무차별 난사였네. 이거 갑자기 일본인들이네요? 일본의 공산주의 무장조직. 이게 1972년도 5월 30일에 발생한 이 전대미문의 국제 범죄이자 국제 테러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 테러 사건의 배후엔 북한이 있었다라고 지금 드러난 거죠. 일본이잖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여기서 일본이 왜 나오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 자, 일본의 적군파와 이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이 함께 기획해서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을 테러한 사건이에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은 이 극좌 무장 정파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적군파 역시 일본 내에서 아까 봤듯이 굉장히 극좌 조직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파괴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테러를 벌이기도 유명한 조직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손잡았냐? 팔레스타인이 저쪽에 있고 일본이 아시아에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감시를 하고 경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적군파, 일본의 적군파가 어디에 또 근거지를 하나 두고 있었냐면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일본 적군파에게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이 테러를 의뢰한 사건이에요. 테러를 일본이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이 적군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체 아닌가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이만가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일본 요도호 여객기 납치 사건. 가짜총으로 해가지고.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게 1970년 3월 31일 날 9명의 일본 적군파가 승객 129명이 탑승하고 있던 일본 자알 항공기 보잉 727기 일단 도쿄 하나다를 출발했습니다. 목표는 후쿠오카였어요. 근데 공중에서 9명의 적군파가 이제 권총 등등등으로 공중 납치를 합니다. 기장 보고 욕을 하죠. 이 비행기 후쿠오카가 아니라 평양 간다. 그래서 이제 평양 쪽으로 일단 기수를 돌려요. 근데 우리 측이 알립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 평양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그러면 김포공항에 일단 착륙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평양공항인 것으로 약간 꾸미겠다. 우와. 그래서 일단 한국군을 웬일이야. 인민군 복장을 입혀요. 그다음에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올립니다. 우와.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인 것처럼 꾸며서 착륙하게 만들어요. 일단 믿게 만듭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 속았어. 응. 처음엔 속았지만 옆에 보니까
미국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노스웨스트요. 아니 노스웨스트 미국 민항기가 어떻게 평양 순환공항에 있냐 말도 안 돼. 해가지고 꼬리가 잡혀가지고 여기가 김포공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협상 끝에 승객들은 내리고 그러면 우리 적군파들은 최종 목표인 평양으로 가겠다 해서 평양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네, 1970년에 적군파는 그냥 민간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망명을 떠나는 그런 데 그쳤지만 그로부터 2년 후인 1972년에는 이스라엘 로드 공항을 테러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세계적인 규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이 파리발 에어프랑스로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가방에서 칠포째 VG-58 자동 소총을 꺼내가지고 난사하고 또 수류탄을 던져서 그래서 민간인 26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죠. 어떤 특정 상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로 민간인들을 이른바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군사 목표를 갖다 타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를 갖다 소프트 타겟으로 옮기거든요. 아니, 너무 난데없잖아요. 갑자기 일본이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이 테러를 뭐 지원한 게 북한이라고 했는데 뭐 증거 같은 거로 나온 게 있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집요한 법정 투쟁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38년 만에 이게 밝혀졌어요. 지난 2010년에 유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한 인권단체가 여기에 북한이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방대한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일부 내용을 보면 뭐냐면 당시에 북한이 군사훈련, 시설, 무기, 폭발물, 도피처, 숙소, 금융지원, 송금, 운송수단 등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계획하고 준비를 다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미국 연방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했는데 북한 측은 유족에게 3억 7,800만 달러를 배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천억 원이요? 네. 근데 아까 3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3억 7,800만 달러로 했잖아요. 미국 측이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 죄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는 김일성 때야. 그때는 뭐 그 아라파트 뭐 이런 데인데 지금 김정은도 혹시라도 아직도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 답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마스의 최근의 분쟁과 무력 충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가해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죽였을 당시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이 노획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 중에 한글이 새겨져 있고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 북한제 F7 로켓 추진 유탄, RPG 발사기 등등등등이 나온 겁니다. F7은 인명 살상용 유탄 발사기고요. 수류탄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이고요. 요 이후에 우리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북한이 하마스에게 최근까지도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해 왔다는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년간 수집해 왔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정원도 발표했고 나중에 미국의 하원 의장과 백악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무기가 발견이 돼요. 뭐예요? 하마스 무장단체가 쏜 것으로 판단이 되는 122mm 방사포탄이에요. 방사포탄? 방사포탄. 이거는 어마무시하고 정말 험한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한꺼번에 나가서 축구장만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그 무기체. 막 쑥 나가는 거예요. 이 122mm 방사포가 발견이 되는데 북한은 무기 체계를 만들 때 그 안쪽에 한글과 숫자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제 무기라고 들통나는 그 손실보다 이게 어디선가 잃어버렸을 때 받는 개인적인 처벌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꼭 써놓는 겁니다. 방 122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탄이 발견됐다는 건 뭐냐 하면 발사체와 차량도 같이 해서 수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 말고도 북한의 무기 및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북한이 다 하마스한테 넘긴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하마스나 헤즈볼라하고 1대1로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테러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이 단체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국제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만 보게 되면 하마스도
팔레스티나 국가라는 그러니까 단체일 뿐이지 정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서는 북한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란한테 돈 받고 무기를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주게 되면 이란이 알아서 처리해라. 우린 모른다. 이겁니다. 자, 이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연결고리.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국가 원수들끼리 어떤 그냥 뭐 쇼잉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쳐다봤었는데 정말 파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도부만의 교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마저 이 북한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마저 이 북한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식당에 붙은 사진이에요, 저게. 식당에? 식당이요. 식당에다가 이제 뭔 문구냐면 북한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값 80%를 할인해 주겠다, 디시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북한 손님이 저기 있을까? 저 사진이 찍힌 게 이제 2017년도인데 2017년도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약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계 종교의 동시 성지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역대 미국 정부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전격적으로 건드리면 안 돼요.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싫었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팔레스타인 편을 북한이 듭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기의 합리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 인민을 비롯한 아랍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확고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현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식당 매니저는 그런 북한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DC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문구를 올린 건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에 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뭐야 그거? 누가 물었다고 해요. 미안하다. 팔레스타인에 북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80% DC를 해주냐. 그랬더니 식당 주인 왈. 언젠가는 북한 사람이 오겠지. 아니 근데 이거 상암동 여기 국밥집에 외계인 환영 써놓은 거랑 똑같아. UFO 하려고. 언젠가 안올 거 알고 오면 80%. 이 식당 주인도 그렇게 화끈한 사람은 못 돼요. 그러니까 100%. 어차피 안 올 거면 100%라고 써야 되는데 혹시 올까봐 80%로 썼잖아. 재료값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한국말로 써야지. 그러네. 한국말로 써야지. 한국말로 써야지. 진짜 오게 하려면. 그럼 사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우리 웃고 넘어가지만 이건 사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이 너무 대놓고 이스라엘 편을 틀다 보니까 중동에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고 이게 전면적으로 반미 감정이 올라가가지고 그 반미 감정이 친 북한으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사실은 가자 지구하고 수안 지구이거든요. 저도 수안 지구 갔었는데 수안 지구에서 이렇게 반 이스라엘 시위를 할 때마다 뜬금없이 이렇게 김정은 사진 나와요. 네. 이거 진짜 웃기긴 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저게 제가 이집트에서 어학연수로 2005년에 가 있을 때도 항상 저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샤말리아 와우 자누비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어 남쪽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냐. 좀 약간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러니까 나의 적의 적이 돼줄 수 있는 애니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게 김정일, 김일성이니까 네. 그냥 더 그 친근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러게요. 제가 그 에집트에 출장을 갔을 때 느낀 건데 그러니까 아랍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 군인들이 3차, 4차 중동 전쟁 때 이제 에집트에 와서 그러니까 비행사들이 카이로의 상공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에집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아하. 그래서 대사관도 공짜로 가장 카이로에서도 제일 노란 자이인 자말리크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다 공짜로 줬습니다. 대사관도 굉장히 그 노란 자이 땅이라고 여의도 말하는. 같은. 여의도 같은. 또 이 사람들 생각에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그런 아랍 사람들의 위협을 북한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까 이런 거로 되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핵은 가져야 된다. 왜냐면 핵을 가지면 그때는 남조선도 미국도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쌀, 뭐 사탕가루, 기름 다 들고 와서 우리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 성공하잖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이 가서 진짜 뭐 쌀을 넣으면서 무릎을 꿇었느냐? 미국이 또 설탕 뭐 들고 와서 무릎을 꿇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저 핵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다라는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속았구나. 안 믿어요. 이제. 한 번만 안 쏘면 북한이 필요한 4개월의 식량을 옥수수로 사올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은 그걸 한 번 쏘지 않는 걸 택하지 않죠. 쏘죠. 아 근데 최승병 선생님, 그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네. 북한이 핵 개발할 때 파키스탄이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지금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를 보면은 아무래도 파키스탄이 조금 더 체급에서 밀리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핵을 개발하는 이 모습이 딱 북한과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치. 바로 거기에 이 두 나라의 핵 무기 개발과 관련된 아주 끈끈한 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그 유명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죠. 이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사실 이 전 세계 비핵화를 깬 굉장히 핵 확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칸 박사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유럽에서 핵 우라늄 농축 기술을 그 당시에 몰래 빼내온 데 성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우라늄 원광 속에 있는 핵 물질, 그게 우라늄 235라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0.7%밖에 없는 걸 계속 원심 분리기라는 걸 돌려서 점점 더 고농도로 농축시켜서 90%까지 농축을 시키면은 그게 바로 원자폭탄에 쓸 수 있는 핵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유럽의 유렌코라고 있는데 이 칸 박사가 그쪽에서 일하면서 이 기술을 빼내요. 그러면서 본국 파키스탄에 이걸 넘겨갖고 파키스탄에서 이 원심 분리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이 원심 분리기를 비밀리에 많이 설치해갖고 그때부터 핵 연료를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원자폭탄 개발까지 성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이걸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파키스탄은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은 돈이 필요해갖고 이걸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비슷한 처지에 다른 핵을 갖고 싶어하는 국가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 중에 야 설마.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고요. 북한 외에도 당시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처럼 돈 좀 있고 핵 개발하고 싶은 국가들과 우리가 기술을 줄 테니 너네는 돈과 다른 무기 기술을 달라. 야, 그렇지. 북한 줄 게 뭐 있지? 북한은 강철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강철이에요? 이란과 이라크 같은 경우는 네.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돈을 주면 되는데 북한은 줄 게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로켓 기술. 그 당시 북한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입한 다음에 그거를 역설계해서 노동 미사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자체 확보한 미사일 기술을 갖다가 파키스탄에 넘기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이 원심 분리 기술을 넘겨준 겁니다. 서로 밀리냈구나. 북한도 그 뒤에 계속 독자적인 발전을 시켰습니다. 각종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걸 밀수하고 독자 기술 개발을 해갖고 왜 작년 9월달에 왜 김정은이 지하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 은색으로 된 거기 거. 보면은 이 훨씬 이제 굉장히 저거보다도 큰 원심 분리기들이 대량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파키스탄의 초기 P1, P2 초기형 설계를 받아다가 두세 세대 정도 더 발전된 모델을 투입했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파키스탄에서 전해준 거다. 이게 지금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파키스탄은 그 좋은 기술을 북한에 넘겨요? 자, 핵폭탄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걸 실어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잡고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키스탄도 큰 나라지만 인도는 어마무시한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밑에 있는 남부에 있는 뭄바이 같은 도시로 보내기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그 탄도 미사일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약간 서로 이제 그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핵무기가 있는데 미사일이 없고 북한은 핵기술은 없는데 미사일은 있고 서로 니즈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서로 손을 잡은 건데 그런 게 또 왜 맞아?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1997년 12월에 당시 파키스탄 참모총장이 방북을 합니다. 방북을 하고 불과 4개월 후에 파키스탄이 사거리 1,500km의 가우리 1호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성공을 해요. 탄도미사일은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파키스탄이 자체 개발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준 거죠. 그냥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고. 그렇지. 대단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파키스탄이 이 가난한 북한의 미사일을 구매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뭐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월등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그런 비밀 무기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유일한 나라. 북미 회담 때에도 그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가 북한은 돈만 주게 되면 자기 외할머니도 팔아넘길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부모도 팔아. 그리고 또 중동 나라들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시리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북한으로부터 로동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 로동 미사일 그 자체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싸니까 우선 그게 메리트가 있었고, 두 번째로 재원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족국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는 알아도 북한 제 미사일은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조금 있다는 거로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수입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진짜 말로만 그래야지 로켓 배송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보내는 진짜 그렇게가 왜 로켓의 민족이에요. 너무하잖아. 핵 배송했죠. 어찌됐건 이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국가의 브로맨스는 90년대 말에 최고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북한과 파키스탄은 핵과 미사일을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되는데, 그런데 1998년 6월 7일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두 나라의 밀월 관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고급 주택가에서 북한 국적의 김신애라는 여성이 공면을 쓴 괴한에게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머, 북한 여성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암살 사건의 피해자인 김신애의 정치였는데 당시 주 파키스탄 북한 대사관의 경제 담당 참사관 강태윤의 아내였어요. 아유, 대사 부인을? 그렇죠.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이 김신혜가 우리 쌍킴 교수님이 북한의 경제 담당 참사관인 강태윤 참사관의 아내였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강태윤이라는 북한 대사관 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북한의 무기 밀매의 총책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미 국무부가 이 강태윤이라는 북한 외교관을 북한의 무기 밀매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사건 당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날도 강 참사가 일과를 마친 후 아내와 함께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주택의 진입로를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무렵 강 참사의 집 앞에 보이잖아요. 그 집 안에서 때르릉 때르릉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강 참사가 헐레벌떡 들어가서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윤입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두는 순간 집 밖에서 날카로운 총격음이 울려 퍼집니다. 빵! 그러면서 낯익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죠. 강 참사가 서둘러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집 밖으로 나가니까 그의 아내는 이미 총을 맞고 현장에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참사를 죽이지 않고 아내를 죽였지? 일단은 이제 공식 버전만 말씀드릴게요. 사건 발생 얼마 후에 파키스탄 당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단순 사고라고 합니다. 그게 좀 거시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태윤 참사 집에 있던 상주 요리사가 있는데 이 요리사가 이웃집 무장 경비원의 총을 들고 있는데
이거 실수로 총탄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김신혜가 맞았다. 아이, 5살짜리 애가 쓰라 그래도 그거 잘 쓰겠다. 이거 상식적으로 나중에 양식 차라리 요리사가 던진 그렇지. 프라이팬에 프라이팬에 맞은 것보다 맞았다고 더 그랬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들었는데 이슬람아바드하고 라호르는요 파키스탄에서 특별히 좀治安이 좋은 동네예요. 파키스탄군으로부터 그리고 파키스탄 국정원으로부터 철저히 부촌이구나. 예.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철저한 계획으로 저한테 들려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 옆집이 바로 아까 얘기한 칸 박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경호가 철저하겠어요. 이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워낙 그 조사 결과가 석연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요 외신에서 다양한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파키스탄 경찰의 첩보를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원래 김신혜가 북한 무기 수출에 관한 정보를 서방 외교관에게 제공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신혜가 서방 기관의 산업 스파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발견됐고 그러자 북한에서 비밀 요원을 시켜서 김신혜를 암살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의 나라에서 위험 부담을 갖고 암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외교관이니까 잠깐 들어와. 불러드리면 되지. 라고 해서 국내로 불러들였으면 될 텐데 북한 내부로. 비밀 요원 얘기도 나오고 요리사 얘기도 나오고 김신혜도 나오고 하는데 강참사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내 말이. 강참사는 그대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신혜의 그 시신은 뭐 부검이나 이런 과정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이렇게 소식만 남겨지고 이 일은 잊혀요. 그리고 4년이 지난 2002년 12월 29일에 마이니치 신문에 파키스탄 특파원이 특종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와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와 전혀 결이 다른 내용을 하전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북한은 김신혜의 시신을 넣을 관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은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가스 원심 분리기 샘플과 그 설계도를 함께 넣어 가져갔다. 이는 이슬람아바드 평양을 비행하는 특별기를 통해 운반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뭔가 소름 끼치는 추측을 할 수 있죠. 혹시 이거 가져가려고 일부러 사살한 건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관으로 가져가면 아무도 그걸 열어보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와, 그런다고 사람을 죽이냐? 범인이 누구인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진짜 북한의 소행이었을까요? 피살 사건이 있은 5년 뒤에 2003년에 누구의 입에서 이 전말이 드러나냐면 탈북 외교관이자 태국의 이 북한 무역 참사관이었던 홍순경 참사. 홍순경 참사의 인터뷰에 의해서 그때 김신혜 피격 사건의 전말과 진실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이 홍순경 참사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파키스탄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태훈 참사와 김신혜 씨 이들 부부와도 안면이 있는 잘 아는 사이였어요. 자, 홍 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뒤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신혜 피격 사건을 철저히 외부의 비밀에 붙였지만 우리 같은 외교관한테 그 진상이 전부 알려져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홍 참사가 범인을 지목했어요. 의외로 홍 참사가 지목한 범인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왜?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은 왜 이 암살 배후에 인도가 있다라고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을까? 네. 보세요. 김신혜를 저격한 게 인도다. 그럼 인도는 왜 북한 외교관의 아내를 피살시켰을까? 아, 그 이유는 우리와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얘기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던 파키스탄 정부는 묻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 류현우 대사님은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이 김신혜 피격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외교계에서 그리고 또 대외 활동 분야에서 쭉 소문이 퍼지면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김신혜를 그 죽인 범인은 당시 파키스탄과 분쟁 관계에 있던 인도의 저격수다.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그때 당시
북한 그 미사일 기술자 17명이 파키스탄을 비밀리에 방문해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도와주고 그 실험에서 성공한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축제를 하든지 뭐 기쁜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황급히 부랴부랴 해가지고 다 본국으로 평양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키스탄 첩보부에서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 정보 당국에서 인디아에서 이제 저격수가 와서 미사일 기술자들을 살해할 것이다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강 참사의 집 주변에 이제 숨어 있으면서 그 강 참사라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실수로 해서 김신혜 씨를 이제 쐈다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북한이 김신혜 그 관 속에다가 뭔가 이게 중요한 기밀을 함께 넣어서 북한으로 보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요. 그래서 외교관이 부인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일단은 본국으로 보내야 돼요. 야, 그래 이 기회에 활용을 하자. 어차피 외교 행랑은 못 열어보는데 관을 어떻게 열어보냐. 그래서 못 열어볼 관 안에 안타깝지만 이 안에 원심불리기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같아요. 북한은요 그냥 시신 가는 김에 맞아요. 뭐라도 해서 본대는 거 같이 붙이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보내.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또 딴 편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국가라면 아무래도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외교관의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고 또 외교관이다 하게 되면 이역 말리에까지 비행기 특별기를 보내서 그 아내의 시신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높은 직급의 간부도 아니거든요, 사실 외교관은.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별기를 보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화장해도 되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핵 기밀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 기밀을 가져올 수 있다. 겸사겸사. 하게 되면 북한은 무슨 짓이든 아마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과 함께 그 원심 물리기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가져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상상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참사의 아내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북한이 특별기를 보내서 말도 안 되죠. 안을 실어 온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다른 게 들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맞아요. 그렇죠. 사실인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론만 놓고 보면 1990년대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된 거고 또 시간이 흘러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만들고 무려 110개나 갖게 되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이제 다들 알게 된 거고요. 지금 김정은이 가장 목말라 하는 거는 핵 보유국 인정받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롤 모델인 거죠. 현재 이 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공식 핵 국가는 미영, 풀어, 중 5개국이에요.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보유국.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파키스탄 경제 제재 안 받거든요. 미국은 경제 제재 안 했나? 궁금하시죠? 네. 근데 미국도 파키스탄에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뭘 받냐면 미국이 파키스탄에 경제 제재를 가하던 중에 미국 내에서 9.11 테러가 터집니다. 이 9.11 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했죠.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쳐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영공을 열어주지 않으면 미국의 전투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파키스탄이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좋아, 미국 우리가 영공 활짝 열어줄 테니까 우리 핵개발 제재 풀어줘. 그때 미국이 콜합니다. 북한이 그걸 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다 받고 있어. 차라리 아예 완성시켜서 미국과 협상할 기회만 있으면 파키스탄처럼 언제든지 경제 제재를 풀 수 있어 라는 꿈을 북한은 갖고 있는 거죠. 앞서서 파키스탄이 이제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적국인 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제 핵 보유국,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어요. 결국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미사일을 갖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바로 인도 파키스탄의 대립. 야,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참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별 의미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못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현실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 무슨 원심 분리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핵무기를 만든 성공의 칠할은 파키스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김정은이 핵 괴물이 된 거기에는 분명히 파키스탄의 추궁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